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행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대출 이자는 늘어가는데 행여나 집값이 폭락하는 건 아닌지 영끌족들의 걱정이 커져만 가고 있죠. 이런 가운데 거래 절벽도 갈수록 심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를 뛰어넘어 빙하기에 들어선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건지 지금부터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나은행 이동현 부동산자문센터장, 이승훈 부동산연구소 이승훈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시장 늘 관심 많은 곳이지만 최근에 아무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더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9월 둘째 주 기준으로 한 주 전보다 0.16% 하락하면서 9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방은 한 0.13%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이 0.16, 지방이 0.13이니까 서울보다 지방이 지방보다 서울이 더 큰 폭으로 좀 떨어지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지금 서울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그렇죠. 고가 아파트들이 좀 많은데 네네. 그만큼 좀 낙폭도 좀 크게 가져간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일단 이제 호가 중심으로 본다면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비교할 수 있는 자료 데이터라는 게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이제 주간 동향으로 발표하는 것에 의하면은 지금 전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락률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01% 이제 감소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에 비해서 서울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감소폭 자체도 0.15에 해당되는데 거기에서 다시 0.01%가 추가가 돼가지고 네. 그 폭 자체가 더 깊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떤 상황이 지방보다 더 예사롭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뭐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락폭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굉장히 큰 하락폭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과 함께 우리가 서울 지역이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의 핵심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에 있어서 수요자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를 볼 때 80.9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3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고 네, 매매 결국은 수급 지수가요. 예, 100보다 적으면은 그게 결국은 팔 사람이 살 사람보다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삼고시대, 즉 고물가, 고환율, 그다음에 이제 고금리 시대에서 네. 매수자들이 매수에 대한 의사가 굉장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팔 사람들은 절박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뭐 1가구 2주택인 상황이 되는 때 원래 입주할 때는 기존의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조건으로 분양을 받던 사람은 팔아야 되는데 팔지 않으면 당첨됐던 부분이 무효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급금매라도 내놓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살 사람이 별로 없고 팔 사람만 지금 줄을 서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렇죠.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가격의 하락폭이 깊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 수요 심리 자체가 급하게 냉각되어 가고 있는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어떠세요? 사실 뭐 최근에 금리 많이 오르고 이러니까 네. 집을 사려는 분들도 조금 거리를 두는 것 같고 팔려는 분들은 많이 조급해지고 이런 상황이 네. 연출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2017년 이후에 3, 4년 동안에 무척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전국적으로 평균 뭐 100% 넘고 150% 오른 데도 있고 맞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이렇게 오른 역사적 사례가 없었어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시장 분위기에 이끌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군집적으로 같이 이렇게 투자 분위기에 동참했던 사람들 많거든요. 맞아요. 또 워낙 저금리 추세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상대적으로
하나의 재테크 유형으로 갭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서울 쪽에 좀 더 집중돼 있고 가격도 상승 기대가 크다 보니까 많이 몰렸었던 건 당연하겠죠. 상대적으로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게 좀 아무래도 좀 물론 저가 아주 정말 저가 3억 원 이하 때는 좀 있다고 하지만 네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서울이 끌고 왔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하락폭이 서울이 큰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부동산적인 가치가 하락한다 보다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최근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곧 내년 5월까지인가요? 이제 다주택자 중과유예가 남아있잖아요. 네, 네. 예, 그런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이 급매물이 나오고 실제로 급매물이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하락폭이 커진 걸로 보이는 거 그런 일종의 약간의 착시 현상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서울같이 이렇게 많이 올랐던 지역이 좀 더 조정을 받는 모양인 셈인데 거래량이 많은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네. 그러면 결국 이게 과연 전반적인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급매물이라든지 다주택자 중과매물이 이런 거 나올 때 그런 매물들이 중점적으로 나오는 건 서울이고 또 서울에서도 특히 지금 강북 지역의 일부 지역들이 뭐 도봉구라든지 이런 노도강 이렇게 많이 좀 더 떨어지는 모양이죠. 네.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강남이 떨어지는 것 폭보다는 그쪽에서 아무래도 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또 금액이 전반적으로 낮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런 데서 거기서 100% 오른 거하고 강남에서 오른 거하고 약간 좀 차원이 틀려요. 다르죠. 예,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거기에 갭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했던 분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좀 받아서 아무래도 서울 안에서도 자세히 보면 강북 지역이 더 심해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겠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또 온도차가 좀 그렇죠.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라는 표현을 많이 좀 써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네. 이제 보는 어떤 시각의 관점에- 차이에서 예, 좀 관점의 차이는 다른데 있는 것 같은데 해석이. 그렇죠. 이제 뭐 서울 지역이 더 많이 떨어진 거는 뭐 방금 센터장님과 좀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네네. 일단 우리 그 유주택자 무주택자 비율을 보게 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조사 기간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네네. 5대5 정도가 되는 거고 지방은 반대로 6대4는 7대3 정도로 실수요자를 많거든요. 그러면 유주택자 비율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실수요가 좀 강하다라는 거고 실수요 입장에서는 뭐 가격이 오르던 떨어지던 뭐 쉽게 또 이사를 가거나 그러기 어렵다 보니까 뭐 어떤 변동성 폭이 좀 적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서울 쪽에서는 실수요자에다가 플러스 전국적인 수요의 투자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금만 되게 되면 서울 쪽에 투자를 하려는 수요가 있다 보니 그런 분들 중에서 대출을 좀 많이 끌어오신 분들이 좀 위험에 처하신 거고 그런 분들 일부와 뭐 이런 분들이 금매로 던지게 되면서 조금 더 하락폭이 커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이제 가격들이 많이 떨어지고 그나마 서울에서 계속 버텨왔던 지역인 서초마저도 이제 가격이 계속 그렇죠. 하락세를 보이니까 언제 하락세로 접어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많이 걱정하시는 게 거래량입니다. 그렇죠. 거래가 안 된다. 아까 네. 지금 박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수요자, 그러니까 내 집을 사려는 사람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차가 너무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래 자체가 안 되는데 예. 사실 지금 시즌이 왜 가을 이사철이라고 해서 좀 그렇죠, 그렇죠.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나야 되는 때인데 지금도 안 그렇다면서요? 지금은 뭐 사실은 우리가 뭐 3년 4개월 만에 최저치다 혹은 뭐 2006년도에 부터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 이제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거래량을 조사한 이후로 최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본래 우리가 이제 거래 신고 기간이 한 달로 정해져 있으니까 7월 달 같은 경우는 거래가의 숫자가 확정이 된 상태인데 지금 64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에 서울 전체 거래량이 640건 그리고 지금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직 이제 신고 기간이 남아 있고 하긴 하지만 현재 상태는 100건도 전혀 안 되는 상황에 못 미치는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보통 한 달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돼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래도 보통 시장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그렇죠. 보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보통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거래가 이제 활성화되고 있을 때 10,000건 전후, 한 달에요? 5천에서 10,000건 전후, 그렇죠. 한 달에. 그럼 지금 굉장히 적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2021년 그 전년 대비 전년 동월 대비해 보면 가장 낮죠. 그렇죠. 그러니까 7월 달에 640건이라는 것은 절대 숫자로도 적지만
전년 동월 대비해서 1년 전과 비교하면 86%나 감소한 겁니다. 아, 정말요? 거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거래 심리 부분이 많이 이제 위축되어 있다는 점을 네. 말씀드렸고요. 지금 정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 상황을 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도 시장 정상화 혹은 고점 대비 거품이 좀 빠지는 건 정상적인 것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이제 보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물론 전체 우리 국내에만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지금 시장들을 보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출 문제로 해서 여전히 우리와 동일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그 선진국과 우리와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가격이 올랐던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지만 지나치게 공급을 등한시하고 수요 심리를 누르는 상황에서 사실 발생한 부작용의 영향도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현 정부도 지금 가격 부분을 정부가 일정한 선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마치 그 부분을 지도하는 듯한 또 설정하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의 부동산 시장이 물론 여러 가지 금리 인상이 단기간에 금리가 지나치게 오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대출을 의존도가 높은 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진국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금리의 충격파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이전 정부가 이야기했던 규제 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규제 지역 지정 지금 뭐 지방의 경우는 물론이고 서울의 경우에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급락하고 거래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 전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네, 지금 되어 있거든요. 묶여 있는 거죠. 묶여 있는 거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시장 거래의 가격 하락을 정상화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장관의 어떤 현실 인식 태도는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적절하다. 그 지금 뭐 거래량 자체가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들을 과연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로 봐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 자체가 드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정부가 너무 이렇게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의 바람대로 지금 안정화는 되고 있어요. 다만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공급의 안정을 통해서 안정화돼야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게 경제 대원칙이 수요 공급 원칙에서 그렇습니다.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좀 더 이제 앞으로도 또 이게 또 시장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다 또는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어려운 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또 이로 인해서 또 상당한 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지금 여기서 부담들, 피해가 나올 수도 네. 있고 그렇다면 시장에서도 좀 완만한 이런 착륙적인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네, 네. 지금 시장이 너무 지금 가팔러요. 이제 걱정되는 건 경착륙을 걱정해야 될 수도 그렇다면은 있다는 거죠. 앞선에서 지금 뭐 2030 영끌이란 말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 결국은 자본 여력이 충분하지 않는 그런 2030 넓게는 뭐 40대까지 50대까지 네, 갈 수도 정말 있지만 대출 영혼까지 끌어서 하신 그렇죠. 분들. 예, 그러면 이것도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만한 착륙을 유도하면서 네. 궁극적으로는 공급을 확대해서 시장을 안정화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 보고요. 네. 지금 뭐 서울이 아무리 뭐 지금 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서울에 보면은 다 내 집 마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당수가 네. 아직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넓게 보면 절반이 아직도 집 내면 오르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30도 영끌한 모양새도 있거든요. 그 불안감에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려면 궁극적으로는 수요에 맞는 지금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게 네. 정부 입장에서도 근본적으로 이게 더 안정적으로 가고 또 이제 만약 금리가 지금 많이 높지만 이게 만약에 또 어느 순간에 또 많이 또 다시 저금리로 다시 갈 수도 있잖아요. 금리는 계속 오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올랐다 내렸다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또 이제 부동산이 또 일부 지역에서는 또 과열될 반등 수 내지 있는. 급등할 수도 있는 모양새가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게 좋을 거라 봅니다. 소장님, 근데 사실 지금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좀 높은 가격에 좀 팔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집값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 오늘이 가장 비싼 가격이다라는 심리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사시는 분들은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는데 내가 대출을 너무 심하게 끌으면 안 되니까 집값이 좀 더 싸졌으면 좋겠다라는 이 시선 차이가 네. 거래량의 부족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개선이 될 여지가 없지 않나요? 최근에 이제 당분간은 상황 자체가? 그렇죠. 뭐 당분간은 좀 그렇게 될 것 같고 최근 예. 들어서 이제 뭐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고가 시장은 이자에 상관없는 또 수요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현금으로 나름대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건 그 나름대로의 또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또 가격이 저렴한 부분들, 뭐 최근에 6억 이하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거기서 거래가 되고 중간에 이제 어떤 호재가 없는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것들이 거래가 사실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그 낮은 금액의 거래가 되는 것들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서울시장에서 6억 미만이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해 보이고요. 서울에서는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 아파트가 이제 거래량이 적어서 어떤 그런 기저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예.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서울 쪽에서 공급을 한다고 하게 되면서 어떤 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완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신통계획이든 모아타운이든 여러 가지 정비구역, 정비 계획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이제 힘입어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액이 들어가는 빌라 투자를 하다 보니 빌라 같은 것들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보통 이제 투룸, 쓰리룸 정도의 형태, 거주할 수 있는 형태가 아파트로 치게 되면 한 15평, 20평밖에 안 되는 건데 예. 그런 것들이 보통 어지간한 지역에서는 뭐 5, 6억 정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신축, 빌라는 신축이고 아파트는 구축이긴 네. 하지만 어쨌든 양쪽의 신축과 그 빌라와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거주지로서 어떤 보안성이라든가 커뮤니티 시설의 유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편의성을 제공하는 건 아파트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렇게 빌라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보이는 서울 쪽에 이제 소액으로 6억 미만 쪽에 있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뭐 있겠네요. 그런 것들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대출을 똑같은 비율로 받아도 어쨌든 절대 금액 자체가 낮으니까 그렇죠. 매가 대비 그래서 그 부담도 상대적으로 좀 덜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이 돼서 뭐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거래가 조금 살아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작은 것들, 그러니까 뭐 지금 6억 이하라는 서울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가격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들에 대한 거래는 그래도 좀 되고 있긴 한데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어떤 거래 절벽 현상은 계속 좀 되고 있는 있어서 상황이죠.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게 아까 센터장님이 지적해주신 집을 영끌하신 분들이 네. 이제 혹시 그러면 안 되는데 하우스푸어로 전락해서 뭐 대출이자 내기도 급급한 그런 상황이 그렇죠. 돼버리면은 그게 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전반의 문제가 또 될 수 있어서 걱정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부동산 그 가격이 하락할 때 예. 정부에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데 훨씬 수월한 환경이 되지 않느냐. 수월한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은 오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내려갈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사지를 못하게 되고요. 그러니까요. 또 살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에는 은행에 상당히 그 대출 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부담을 안고 위험 속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예. 이런 상황에서 현금을 가진 사람들만 지금 굉장히 이제 뭐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들인데요. 네. 지금 서울에 있어서도 거래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 저가 거래, 즉 6억 미만의 경우에는 대출 의존도가 높은 거래인데 거래 그 비중 자체가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소형으로 되고 있고 또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주거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빌라나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이제 옮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서울 외곽으로도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시장 상황에서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시장 상황이 뭔가 왜곡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를 전후해서 겪었던 그 하우스 푸어 문제에 대해서도 예. 우리가 조금 이런 감은 있지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하우스푸어 같은 경우는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세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깡통 전세와 연계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자기가 주택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굉장히 빈곤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하우스푸어라고 얘기하는데요. 과거에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이슈화되면서 국회에서 상당히 많은 토론을 거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하우스푸어가 지금과 같은 이 고금리 시대에서 앞으로도 금리 인상 행진이 결코 지금 마무리된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진행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초에는 연말 정도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미국 연준의 어떤 그런 분위기로 봐서는 이게 내년 초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네. 또 그 폭 자체도 예상했던 것보다 미국의 금리 수준 자체가 아마 크게 갈 수도 4% 있을 예, 것 크게 같다.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울트라 스텝까지도 생각해보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하우스 푸어 문제가 우리가 막연히 한번 생각해보는 어떤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라 네. 이것이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 주변에 다가와 있는 현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굉장히 정부에서도 신경 써서 봐야 된다. 그래서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주택 가격 떨어지면 정부는 아까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안정화가 된다고 네.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게 우리가 정부가 가장 방어를 하려고 하는 서민 금융 안정, 즉 금융권에 있어서도 주택 가격이 폭락하거나 급락하는 상황에는 그 자산의 담보 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융권의 부실화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맞습니다. 국민 경제 전반에 있어서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금리를 뭐 안 올릴 수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이자 부담 커지고 하우스푸어들이 뭐 양산이 될 수도 있는 우려들은 분명히 상존하는 것 같은데, 아까 센터장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간에 지금 뭐 2030 세대 영끌했던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아무래도 대출 아니면은 결국은 갭 투자. 그렇죠. 그거죠. 안 그러면 집을 살 수가 네. 없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비싸요. 결국은 시장이 이렇게 너무 급락하다 보면은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뭐 금리는 당연히 지금 고금리로 가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산 사람들은 금리에 대한 압박감이 상당히 커지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소득 수준이 막 갑자기 막 그만큼 오를 리가 없으니까. 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렇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뭐 설령 갭 투자, 우리가 말하는 전세가를 안고 사는 거라도 예. 집값이 하락하면 그것도 또 결국 역전세까지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분들은 이것도 저것도 뭐 못하는 거예요. 그 전세 보증금 못 내주면 결국은 지금 시장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정부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자금 뭐 금리도 뭐 내놓는다고 하지만 좀 더 그거를 좀 확대적인 면에서 좀 정책적으로 좀 더 보완해서 넓혀서 이런 리스크를 좀 더 아무래도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대책에 대한 뭐 필요성은 보이는데, 최근에 그래서 좀 나름대로 정부도 이자 부담 좀 줄여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안심전환 대출 신청을 받았는데 받고 있죠. 이제 근데 최저 뭐 한 3.7%의 이제 고정금리로 변동금리 대출을 바꿔주겠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금리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을 좀 덜 받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정부의 생각이고 그런 제도인데, 이게 대상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또 시세 4억 원 이하를 갖고 있는 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해서만 이 어떻게 보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글쎄요. 아까 우리가 6억 원 이하가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지금 기준이 4억 원이거든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뭐 수요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4억이면은 거의 찾기 힘들죠. 빌라도 찾기 힘든 그러니까요, 수준이니까. 그래서 뭐 말씀대로 굉장히 어떤 기준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적은 지적은 나오고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일단 선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시장의 그 상황이 긍정적인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나서 그게 좀 효과적이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조금 더 넓혀주는 형태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죠. 다만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넓게, 뭐 기준이 약간 틀리겠지만 넓게 해주게 되면은 뭐 그것도 그 나름대로 약간 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투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한 거고 최종적으로 책임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조금 위험해졌다고 해서 금리를 인하해주거나 이런 어떤 구제책을 계속 해주게 되면 뭐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키워드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를 다 고려를 해서 좀 나온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한번 해보고 나서 조금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조금 더 넓혀주는 방식의 그런 방안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1주택자에 대한 대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러니까 저가 아파트를 가지신 분부터 순차적으로 드린다고, 이 서비스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결국은 뭐 4억 원의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더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뭐 정말 3억 원 뭐 이 정도에 되는 아파트를 갖고 계신,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만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들이 벌써부터 좀 깔려 있는데 글쎄요, 넓히면은 뭐 어떻게 가능한 건지도 좀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좀
누구도 쉽게 예단할 수 예.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선을 그어놓은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 모든 게 그랬죠. 뭐 취득세 부분도 그렇고 혜택을 주긴 주는데 너무나 그 약간 미약한 것이 아니냐, 너무나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지 않느냐라는 네. 인식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정부는 계속 정책을 쌓아왔었고 이번에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혜택을 받게 되면은 네.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방식이 더 좋은지 또 논의를 하겠죠. 예,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안을 좀 넓혀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게 좀 제가 오늘 자꾸 정부 쪽의 어떤 정책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 비판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네. 시장 상황에 대한 어떤 좀 면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현실을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그 생애 최초 부분과 관련해서 대출하는데 이제 LTV를 80%까지 예. 확대해 주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네. 많은 또 전문가분들이 그러면 지금 DSR을 지금 40%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게 지금 제한이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부분은 안심전환대출 같은 경우에는 DSR 적용을 받지 않고 네네. 이제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 시내의 경우에 3억이나 4억이라는 사실 아파트나 주택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가격 부분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전체 그 대출 이거 전환할 수 있는 대상 그 규모를 갖다가 지금 한 예산은 내년까지 해서 한 45조 정도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45조. 올해가 이제 그 25조 정도를 투입하고 내년에 네. 45조 정도에서 9억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걸 가격 중심으로 하게 되면 6억 이하의 경우에나 혹은 빌라 중심의 주택들의 대부분 어떤 그 수요들을 갖다 충족을 쏠리면서. 시키고 나면은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9억 정도 언저리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게 그림의 떡이다. 이런 식의 일종의 희망 고문이 될 그렇죠. 수도 희망 있겠네요. 고문이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특히 상당수가 지금 아파트 가격의 폭락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서 뭐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서울 지역 4억 원 이하 20평대 아파트는 극소수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부동산 124에서는 서울 지역 3억 원 이하 20평대 아파트 매물은 현재의 경우에 단 한 개에 불과하다는 지금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지금 시장에서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가격 위주로 줄을 세운다면 네.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 어느 정도의 어떤 숫자에 해당되는지를 조금 뭔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대책을 좀 내어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떠세요? 사실 뭐 서울만을 대책으로 한 정책은 아닙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네, 네. 지금 저희가 서울의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뭐 4억 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국에선 또 대상자들이 또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뭐 일차적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어찌했던 간에 지금 이 시국에서 이렇게 안심전환대출을 이렇게 기획했다는 네. 것 자체가 일단 긍정적입니다. 이자 부담 줄여주겠다는 거니까요. 뭐 안 하는 것보다 나니까요. 일단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고 예. 다만 이제 앞으로 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이제 많은 이제 2030도 연결도 하고 많이 했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아파트 경우에 이제 가격이 높다 보니까 네. 결국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서울에서는 거의 없다고 하면 결국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 부분은 긍정적인데 네. 이제 좀 더 한 가지 더 이제 부탁드리면은 결국 서울에 있는 그 상당수의 그 숫자로는 더 많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좀 실질적인 좀 이렇게 범위를 좀 넓히는 방안을 2단계 안심전환대출을 다시 또 할 때 네네. 그때 또 다른 이제 또 고민이 제한이 좀 나와야 들어가야겠네요.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좀 느껴지는구나. 실효성이 이런, 있구나. 그렇죠. 이런 네. 부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각각 개개인의 뭐 집이 뭐 작은 거 있고 전세 살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꼭 가난한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영끌한 사람이 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거를 과연 이게 뭐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뭐 소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부채라든지 여러 종합적으로 봐서 그런 게 있으면 과연 그게 실질적인데 네, 네.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앞으로 좀 반영이 될수 반영될 수 있는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이자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한 어떤 대세적인 생각에는 뭐 지적의 문제가 없다고 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시장에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필요하다까지 제언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하우스포 문제가 나오면 늘 얘기가 나오는 게 깡통 전세 얘기가 나오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뭐 서울 등촌동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100%를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비싸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상당히 큰 문제죠.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제 아파트보다는 빌라 쪽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고 원래 이제 빌라가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게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보통 80에서 90%까지 돼 있는데 네. 만약에 90%라 그러면은 빌라 가격이 2년 뒤에 10%만 하락을 한다라도 네네. 2년 뒤에 2년 전에 들어갔던 전세 가격은 이미 매매가를 추월하게 되니까 뒤집히네요. 그렇죠. 전세가율이 이제 100%가 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일단은 공급이 일시에 공급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들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 강서구를 비롯해서 예. 인천 쪽이라든가 뭐 세종 쪽에서도 지금 아파트 값이 주춤하게 되면서 연관적으로 이제 그 연립 다세대 쪽으로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는 기왕이면 지향하셔야 되는 거고 네. 만약에 꼭 가야 된다 그러면은 전세가가 지금 어느 정도 비율로 형성돼 있는지를 꼭 따져보고 뭐 요즘에 정책적으로는 잘 구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안심 대출이라든가 그 전세 보증보험 같은 네, 것들을 잘 보증보험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매매가를 그냥 밀어 올려주는 형태가 되는데 그 반면에 빌라 같은 건 어떤 전체적인 시세라는 것도 사실 명확하지는 않고 네. 투명하지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저러한 어떤 공급이 일거에 몰렸을 때 예. 매매가가 빠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 약간의 하락에도 워낙에 전세가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역전세로 인한 전세가율이 100%가 넘는 뭐 90%, 80%만 돼도 깡통 전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100%가 넘는 지역이 나타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러니까요. 이런 지역은 조금 잘 좀 가려가면서 좀 집을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되면. 결국 깡통 전세라는 부분은 예. 물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의 어떤 가치 하락에 따른 결과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서민들의 무주택자가 세입자로 있는 이 상황에서 세입자가 고스란히 그 부분에 대한 충격파를 안아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 깡통 전세가 주는 문제점들을 문제점이 잘 있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예.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개 자치구에서 빌라 같은 경우는 깡통 전세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세종시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전세가율 자체가 지금 80%를 넘을 때 그 위험 속으로 지금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주택 가격의 하락이라는 것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주택 시장의 안정과 반드시 직결되는 것만은 아니다. 네. 결국은 주택 가격의 하락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 가격대가 유지되는 안정이 아니라 급락하거나 단기간 내에 이렇게 가격이 추락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전세 시장 또는 월세 시장 부분에서 각각의 경우에 다 충격파를 줄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네. 월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 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또 월세 시장으로 몰리면서 그렇죠. 수요가 공급보다 또 많아지는 상황에서 월세 가격이 지금 최근에는 오르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파장들이나 그 연쇄에서 생겨날 수 있는 결과치들을 정부가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책상에 앉아 계시지 말고 좀 현실에 많이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듣고요. 네. 사실은 많이 해야 되는 게 제가 볼 때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하소연을 하세요. 정부가 정말 우리의 어떤 입장이나 그리고 서민 부분에 있어서 생각 자체도 우리가 다주택자 그다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다주택자들 가운데도 실제 1주택의 고가주택을 가진 분들이 부자지 사실은 주택의 숫자가 많다고 하거나 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아까 연끌하신 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대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사회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 보호 대상에서 배제한다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우리가 깡통 전세가 주는 또 하우스푸어 문제가 오늘 제기도 됐는데 그런 문제가 주는 시사점을 우리 정부에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사실 집을 사지 않으면 전세나 월세를 이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뭐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한다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전세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느니 그냥 월세가 더 낫다라는 시각들이 있는데 아까 주신 대로 월세 가격도 오른다면 이자도 오르고 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어떤 집을 거주하는 데 드는 비용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구조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뭐 앞선에서 지금 최근에 그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깡통 전세, 뭐 역전세 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아니 실제로 100%를 넘었다니까. 네, 제가 지금 실제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어쨌든 평균치 뭐 70%에 육박한다고 하지만 예. 지금 뭐 일부 지역에서는 80을 넘어섰고 아까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언론에 나왔듯이 뭐 서울 영등포 같은 경우도 이미 상당히 100%. 높다고 나왔는데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엊그저께 뭐 아신 지인 같은 경우에도 네. 최근에 전세 영등포인데요. 역세권이고 하는데 전세금 7억을짜리 전세를 실제 전세를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결국 내놓으셨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이게 전세를 결국 전세담보대출도 금리가 상당히 올랐어요. 맞습니다. 그 부담 대상 오히려
월세 수요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진짜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전세 자금을 간신히 맞춰놓고 네. 지금 뭐 진짜 여윳돈이 없을 정도로 그 힘들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또 한 사례는 이 용인 같은 경우에도 예. 뭐 물론 안산도 있지만 용인 같은 경우 어떤 분도 전세가 아예 문의가 없대요. 이걸 뭐 어쨌든 보증금 내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바로 인근에 대단지 최근에 분위기 타면서 입주 물량이 엄청 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우리가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라도 보셔야 될 게 이제 과하게 전세가율이 높은 곳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객관적인 걸 또 위협하는 게 바로 입주 물량이거든요. 네네. 그 입주 물량이 과한 곳은 반드시 전세값에 어떤 급락이 나오다 보면 집주인이 뭐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뭐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은 곳들은 이게 아주 직격탄이 와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이게 경매 시장으로 흘러가는 또 부작용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 전반적인 분위기 할 때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도 뭐 지금 가이드라인까지 내놓았지 않습니까? 네네. 엊그저께 뭐 저는 이례적이라 봐요. 이런 것까지 가이드 내놓을 때 이 정도면 지금 심각한 분위기 가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 분은 사회적으로도 좀 어떤 충분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네, 뭐 주택을 만약에 보고 계시고 전세를 찾는 분들이라면 전세가율에 대한 고민 그리고 숫자를 좀 확인해 하시면서 좀 집에 들어가시는 거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전세 같은 경우는 신규로 전세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기존 계약을 이제 갱신하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7월 같은 경우는 갱신 계약이 절반을 넘었다고 합니다. 갱신 계약이 신규 계약을 처음으로 추월했다고 하는데 저는 갱신하면은 그 계약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청구하는 네. 집주인에게다가 갱신하자라고 청구해야 되는 거를 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최근에 안 쓰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갱신 청구권 자체가 임차인의 네네. 보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차 금액이 과도하게 높아졌을 경우 그거에 대해서 마련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거를 법적으로 보호해주자 해서 5% 상한을 둔 건데 예. 최근에는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가 없죠. 구하려는 그러니까요.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전세가가 높지 않고 오히려 가격이 빠지는 사례도 많다 보니 5% 인상 제한을 쓰고 있는 청구권을 굳이 지금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올라갔을 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사실 요즘에 전세 구하기가 어려우니 지금 기존에 계신 임차인분께서 계속 살아주는 것이 좋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가 어렵다. 어렵기도 어렵고 새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중개 수수료라든가 그렇죠. 비용들이 또 들어가죠. 도배비도 해줘야 되고 어떤 재반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세이브하려 그러면은 기존 임차인께서 계셔주시고 적절한 금액으로 협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지금 같은 전세가가 상승기가 아닐 경우에는 네네. 갱신 청구권을 굳이 쓸 필요가 없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기존 임차인과 적절히 협상해서 계속 살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청구권 안 쓴 게 자연스러운 시장의 상황이 좀 되고 있네요. 지금 그러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차 우리가 3법이 예. 이제 2020년도 7월 달에 이제 그게 개정이 되면서 실제로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이제 많이 강화됐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후유증을 진짜 2022년 올해 사실 7, 8월 달부터 좀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전세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월세로의 전환. 지금은 시중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월세와 전세의 비중에서 월세가 50%를 넘습니다. 그리고 월세가 더 많아졌죠.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세입자들이 굉장히 우월한 입장에서 예. 안정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역전세난 문제도 있고 예. 깡통 전세 문제도 있고 되고요. 또 전세 시장이 지금 가격이 굉장히 복수 가격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옛날에 행사하는 상황에서 됐던 것들이나 아니면 신규냐에 따라서 네. 가격대가 또 뭐 달라지는 이중 가격 이런 이중 가격이 것들이죠. 있고 그다음에 예.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택의 경우에는 또 5%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가격대부터 해서 굉장히 시장이 그 겉면을 들여다가 벗기고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서민들이나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 중장기적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에서 정부는 이런 부분에 전세 시장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월세로 넘어가면 되고 월세로 지금 당연히 많이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주택 시장의 특질을 감안한다면은 뭐 연끌 세대라든지 아니면 또 많은 서민들이 전세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한 시드머니를 사실은 그렇죠. 만드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던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월세로의 전환 자체는
사실은 당장에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거기에 주거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충분한 어떤 여러 가지 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이 없거나 어떤 자산이 충분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있어서도 내 집 마련의 꿈은 대체적으로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세로의 전환 자체가 선진국의 어떤 형태의 렌트비와 비슷한 것이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환영할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의 어떤 부동산 시장에서 그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들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겉으로 외관상 드러나는 현상만 가지고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해 나가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조금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어떠십니까? 전월세 시장도 좀 불안하거나 그동안의 시장과는 좀 다른 양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계속 앞에서 말씀 나왔듯이 네. 지금 뭐 역전세서부터 해서 깡통주택 뭐 이런 말이 나온 게 결국은 시장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주택시장 침체가 가장 큰 영향이 미친 네. 거고요. 또 지금 뭐 전세로 이렇게 많이 우리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대한민국밖에 없는 제도래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자기 자신의 어떤 자산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되는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전세라는 게. 예, 그럼 전세가 네. 사실은 집값하고 갭이 뭐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사실 월세로 전환되는 거가 이게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사회적 분위기 여러 가지에서 전환되는 거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뭐나 2030 영끌서부터 해서 주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코인 시장의 여러 가지 그런 피해로 인해서 또는 그런 손실로 인해서 예. 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월세 전환 수요도 꽤 많을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안정적으로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네. 공급적으로 어떤 뭐 장기 뭐 전세 주택이라든지 이런 또는 뭐 어떤 뭐 월세도 상관없지만은 정부 차원에서 공공적으로 이런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들을 좀 많이 가질 필요는 여전히 있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매매 시장에서는 거래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전월세 시장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이제 안정화, 좀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현재 시장 상황을 좀 바라보고 있는 시각들을 좀 노출을 하고 있는데 원희룡 장관,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죠. 주무부처 장관이라고 볼 수 있는 원희룡 장관은 그 소득 대비 집값 비율 얘기하면서 서울의 경우는 18배 이르러서 금융위기 직후인 10배보다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10배가 뭐 적정 기준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하향 안정세에 대한 지속 필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럼 집값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로 이해가 되면 예. 근데 우리는 항상 걱정하는 게 경착륙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데 네. 그래도 연착륙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장관님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가 워낙에 우리나라 부동산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 그런 발언 자체도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하고요. 네, 18배, 10배 하니까 네. 한 절반 정도 떨어져야 된다는 그쵸.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저거를 고지고대로 수치상으로 해석하게 되면 반토막이 나는 정도로 돼야 되는 그러니까요. 건데 좀 그렇고 일단은 뭐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언도 하셨습니다. 뭐 점진적으로 10% 하향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는데 예, 예.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PIR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18배, 그 기존에 한 8배 정도였고 10배가 적정하다고 하게 되면은 네. 거의 50% 수치가 떨어져야 그쵸, 되는 것인데 수치 자체는 그렇습니다. 예, 그거에 연착륙으로 과연 가능하겠는가? 만약에 떨어진다고 만약에 하게 되면 55%를 연착륙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시간이죠. 얘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예. 되는 거니까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라는 특성 자체가 이 코인 시장이나 주식 시장은 전혀 다릅니다. 이게 이제 똑같이 투자 시장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점이 가장 틀리냐면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재화인 거예요. 그렇죠. 집이니까요. 그렇죠. 주식이나 코인은 그렇지가 않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유동성의 힘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다가 지금은 반토막이 아니라 반의 반토막까지 떨어진 것도 있고 네. 아예 시장에서 사라진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소유자 측면에서도 그걸 투자를 했다가 지금은 안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졌단 말이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코인 시장에 들어갔었지만 한때는 수요자 시장 참여자였지만
아닌 수요자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동산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매수를 안 할지언정 전세나 월세로 임차 시장으로 돌아섰을 뿐이지 거기 수요 시장 참여자로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여기 계신 분들, 시청자분들 모두 다 어딘가 집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의식주 중에 주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매매 시장이 좀 주춤하게 되면은 그 수요자분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임대차 시장으로 가게 되면서 전세나 월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오르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매매 시장이 두꺼워지게 되면서 임대차 시장 중에서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동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체적인 공급이 아주 많으면 모르겠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매매가 주춤하게 되면 전세나 월세 중에 하나 상승하게 되고 월세가 상승하게 되면 월세 주거비가 많아지게 되면 다시 전세로 또 옮겨지게 되는 거고 전세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매매로 옮겨지게 되면서 다시 올려주는 이런 형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필수제인 재활 부동산이 가격이 뭐 40% 빠진다, 50% 빠진다고 하게 되면 그 자체도 불가능하거니와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저의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그리고 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네, 상황이 도는 거죠. 보기에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장관님의 어떤 그 생각 자체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그 진행이 된다는 부분, 균형을 이루 맞추어서 나간다는 부분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은연중에 PIR 즉 소득 대비 집값이 현재 지금 과도하게 높다는 것 자체는 정부가 일정한 가격 수준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건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 문재인 정부와 정책 실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가격대 자체를 정부가 어느 정도 설정해주는 적정한 가격을 설정해주는 그런 부분에 어떤 출발해서 궁극적으로 실패로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데 지금 이제 원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격 수준 자체를 PIR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정확하게 단정지은 것은 아니지만 금융위기 전후를 했던 그 시점의 가격대를 어떤 적정한 가격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대단히 정말 위험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PIR 자체가 적정한 가격 수준을 인정해주는 절대적인 기준도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장관이 어느 정도 가격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러운 측면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앞에서도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라는 균형점에서 가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현재 우리가 공급 상황들을 지금 굉장히 도외시하고 있는데요. 공급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 전에 8.16 대책을 통해서 270만 호 공급을 약속을 했지만요. 그것은 말 그대로 약속에 불과한 것이고 현재 3기 신도시 건설의 추진에 있어서도 당초 예정 시기보다도 입주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1년 내지 2년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추가적으로 더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분양가 상한제 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공급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안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공급 부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가격 부분이 재상승할 수 있는 불안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네. 이 부분도 정부가 향후 정책 수립과 관련해서 아주 깊이 있게 좀 들여다봐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네.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금리는 오르고 있죠.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는 그 경착륙하지 않는 방안에 대한 신중한 고민과 또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성규 선임연구위원, 이동현 센터장, 이승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서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